저는 이것이 결국은 공감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냐. 부채 탕감 소각에 대해서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특성에 맞는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와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일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부양가족이 있다던가 뭐 건강이 안 좋다던가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금융적인 지원이 해법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분들은 복지의 영역으로 넘겨서 거기서 해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그룹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일자리가 있거나 소득만 있으면 차근차근 일을 해서 갚으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당국에서 이분들께 고용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무 박사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뭐 길게 소개할 이유도 없는 분이라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속이 좀 근데 바뀌셨네요. LG 경제 경영연구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를 LG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자리를 옮겨서 NH 금융지주 안에 있는 NH 금융연구소의 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LG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예.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우리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기업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일하면서도 열심히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 박사님한테 LG 일하기 어때요? 물어보면 여쭤볼 때마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뼈를 묻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농협이 눈이 밝았네. 예, NH 농협 쪽에서 뭐 감사하게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용기를 내게 됐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토종 자본이잖아요. 우리나라 농촌 농업에 기반을 둔 금융 회사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과실이 우리나라 안에서 쓰이고 특히 농촌 농민분들께 가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네,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종종 나오시면 이제 우리나라 특히 나라 경제 이야기, 나라 걱정들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어떤 점들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좀 심각합니다. 그런 알람을 주로 이제 해주셨던 분이라 사실 나오실 때마다 오늘 또 뭐 무슨 얘기 또 하려고 그래 조 박사님이 또 뭐가 또 문제인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나라 돈을 좀 들여서 소각하고 탕감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간단하지 않다.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논란이 많죠. 지금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 예. 가령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냐? 그리고 왜 꼭 지금이냐? 그리고 다른 논란들도 있죠.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그동안의 빚을 열심히 갚았던 분들이 느낄 그런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효과는 낼 것이냐? 이런 논란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계속 그렇게 신용불량으로 7년째 묶어놓고 앞으로도 계속 묶어놓으면 그러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냐? 그렇죠. 얼른 또 할 건 뭐 처리할 건 해야지라는 또 뭐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슈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기시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러한 식의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이런 식의 대책이 나왔었고 그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사한 논란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당시 정부는 달랐지만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 그리고 서민이 지고 있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겠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이상 동안 얼마 금액 이하로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를 덜어주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2년 뒤에 2015년이죠.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정책도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비싼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바꿔주는 거였죠. 맞습니다. 저렴한 나라 대출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출 구조가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나 혼합형 대출금리 상품을 정부의 지원을 동원을 해서라도 장기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 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도 지금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란들이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몇 년간 지켜보다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하던 생각을 좀 모아서 2017년에 또다시 새 정부가 출범할 때입니다. 그때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었어요. 새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네. 보고서를 내고 나서 여러 정부 부처, 뭐 중앙은행 이런 쪽을 다니면서 제 생각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유사한 이러한 빈 문제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무언가 하려고 하니 앞서 말씀드린 유사한 논란들이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매번 그렇겠죠. 예. 탕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제언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10년 전, 8년 전에 제가 하던 이야기, 보고서에 담겼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논란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뭐 비슷하게 누적된 서민 부채에 대해서 또 정부가 정부 돈 들여서 탕감 뭐 하는 게 이제 반복돼 오는 건데 네. 뭐 어떤 점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세요? 먼저 이런 겁니다. 논란 중에 이런 게 있죠. 지금 왜 빚이냐? 왜 지금 빚 문제가 중요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현실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흐름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지난 연말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많은 기관들의 전망이 낙관적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은행의 지난해 연말 기준 마지막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였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가 될 것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반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은행만의 뷰가 아니고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어쩌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를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GDP의 증가율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GDP는 올해 1분기의 GDP입니다. 예. 근데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 하나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의 상황은 전방위적인 경기 부진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GDP의 구성 항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계가 쓰는 소비, 기업의 투자, 또 건설 투자도 있고 정부도 돈을 쓰고 그리고 수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 총량이죠. 예. 합이죠. 예. 썸. 그런데 올해 1분기의 이 경제 성장률 상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건설 투자, 그리고 수출, 심지어 정부의 재정 지출조차도 예. 모든 부문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특정 분기에 전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부문은 선전을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한마디로 올해 1분기 확인된 성적표는 뭐냐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줄 만한 부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 가계, 기업 세 경제 주체가 다 돈을 안 쓰거나 못 쓰고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왜 이런 상황을 우려를 했었느냐 가령 이런 겁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출은 이미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것은 결국은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내수 소비가 어느 만큼 살아나 주느냐다. 그게 왜 그렇게 봤었느냐면 이제는 이견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분명히 지난해보다 낮을 거예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불편하게 하죠. 네. 예. 우리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GDP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정점을 찍었던 때는 사실은 24년도 아니고 23년 4분기입니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전년 대비.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수 소비가 중요한데 이 민간의 내수 부분을 보면 가계 소비의 회복세는 미약합니다. 살아나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도리어 꺾였어요. 건설 투자는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매우 큰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 마이너스 폭도 문제지만 사실은 건설 투자의 마이너스 증가율의 지속 기간이 전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길게 착공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수출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간의 내수가 살아나주지 못하느냐. 앞선 출연에서 제가 그 전달 경로 채널이 끊어져 있다. 그 역할을 과거에 해줬던 것이 기업의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가 부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고 투자를 해도 해외로 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맞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하더라도 뭐 미국에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남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남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이런 때 많은 분들이 돌아보시는 게 정책적인 도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출연들에서 지금은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해와 달리 정부 정책 지원의 웨이트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옮겨온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생각보다 가계대출금리 같은 것들이 떨어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뭐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많이 금리를 안 낮추고 못 낮추고 있잖아요. 예.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이 금리 인상의 정점이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2%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 안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2%포인트 이상의 금리 역전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이것도 매우 거죠.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 제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올해 초부터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추경도 진행 중이고. 근데 제가 저의 판단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쩌면 추경의 효과를 올해 저희가 크게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월이에요. 그러면은 뭐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분들께서 그 돈을 쓰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계획도 필요하고 용처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통상적으로 나타났던 시차 같은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이미 7월인데 추경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정부가 서둘러서 속도를 내지 않으면 그 효과는 4분기 정도에나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때보다도 더 이전에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 프로에서 제 기억에 23년 초입니다. 23년 첫 방송이었어요. 이 채널에. 예. 그 채널에 그때 제가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앞으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막연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 대출이 많이 풀렸잖아요. 소위 코로나 금융 지원책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22년 가을부터 종료가 됐어요.
더 이상 지원은 안 하는. 지원을 안 하죠.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매년 점진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냐면 내지 않아도 돼라고 하던 이자 이제부터는 내라. 그리고 안 내도 되었던 원금 이제는 나눠서 갚아라. 예.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늦춰 주던 채무의 만기 연장 이제는 안 돼. 이러한 것이 24년 가을, 25년 가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5년 가을이면 아직 안 돌아왔죠. 아직 조금 예. 더 가야 되긴 예, 예. 합니다. 지금은 그럼 이자만 받고 있습니까? 그 아닙니다. 이른바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그 작년 가을부터 원금도 상환되고 있나요? 이미 이자 내야 되시고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금융 정책의 커다란 방향이 채무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빌리라라고 하는 기조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르죠. 자영업자 대출 아니라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도 그런 기조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 대출의 기조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었던 건 이런 거예요. 부채 리스크가 우려가 된다. 하지만 과거와 다를 것이다. 소위 이런 겁니다. 과거처럼 펑하고 터지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펑하고 터져서 알 수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돈을 빌려가셨던 분들이 잘 갚지 못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그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겨서 유동성 위기 같은 게 생기거나 자본 건전성이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 당국이 나서고 뉴스에도 나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그랬을까요? 뭐 카드사 위기 뭐 맞습니다. 대출들. 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다들 카드 빚을 못 갚게 되는 뭐 그런 네. 상황이 왔었죠. 네.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앞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채 리스크는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뭐냐면은 펑하고 터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코로나는 지났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장사는 안 되지? 사람들은 돈을 못 쓰는 것 같지? 이제는 좀 살아나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안 높아지지?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가는 건가?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나? 이게 뭐지?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부채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빚을 아껴야죠. 갚으셔야 되는데 그 돈을 갚으시려면은 다른 부분에서 아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비도 못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장사가 안 되시고 그것이 사실은 심화되면은 뭐 부채가 더 연체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상하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깔리는 것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23년 연초에 제가 더 우려했었던 것은 사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빚과 관련된 문제가 뉴스에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에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빚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뭐 가정이 뭐, 파탄난다든가 이혼하시고 극단적 선택을 애들을 한다든가.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시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령 이러한 뉴스들이 사회면에서 나왔을 때 뒤늦게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뭐 빚 때문에 그리고 부채 부담 때문에 가장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빚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빚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기는 어렵다.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겠죠. 예. 뭐 그러다 보니 매번 그와 관련한 정책들도 나오고 또 정책이 다 할 수 없으니 민간에서 돈을 뭐 어떻게든 빌려주면 그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그러면 또 정부가 나서서 좀 덜어주고 이른바 언발의 오줌 누기지만 뭐 어떡하냐 자꾸 발이 어는 걸 오줌이라도 놓아야지 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도덕적 도덕적 해이, 해이, 일부러 안 갚고 버티기. 그렇죠. 등등. 그리고 아이,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열심히 안 먹고 안 써서 갚았던 나는 왜 혜택이 없고 안 갚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느냐, 이런 일종의 뭐 형평성 문제, 상실감, 이런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네. 거죠. 예. 저는 이것이 결국은 공감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감대를 어느 만큼 형성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부채 탕감 소각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정도 상황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끝까지 받아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또는 받으러 가도 돈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네.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야, 정말로 열심히 빚을 갚았더니 이러한 혜택이 있네, 보람이 있네, 이러한 정책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 보면 저의 제언은 사실 이런 겁니다. 정책이 보다 더 미시적일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해질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게 제가 새롭지 않은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2017년, 18년에 썼던 보고서에서 이러한 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특성에 맞는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음. 행정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먼저 접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기관들 아닙니까? 가령 뭐 신용회복위원회 예. 또는 자산관리공사라고 불리는 캠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 보고 일단 와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와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 빚을 7년간 못 갚았다는 네. 그분들. 그래서 예. 일단 좀 앉아보세요. 음. 그래서 1대1로 개개인별로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이가 너무 많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또는 돌봐야 되는 어린아이가 있거나 부양하셔야 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령층이거나 결과적으로 소득 활동을 못 하거나 소득 활동 하더라도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그런 건지.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일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부양 가족이 있다던가 뭐 건강이 안 좋다던가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금융적인 지원이 해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또는 채무 상환을 유예를 해준다. 그리고 장기로 나누어서 갚게 해준다. 또는 일부든 전액이든 채무를 탕감해준다. 그런데 만약에 지원이 이러한 금융적인 지원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분들은 어차피 소득이 충분하시지 않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빌리실 가능성이 높고 그 부채는 또다시 부실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이야 한다면 연체 중이니까 또 안 빌려주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시간의 문제지 또다시 빚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돈 빌리러 가면 어딘가에서 빌려줄 수 있겠네요. 이번에 탕감이 되더라도 탕감이 됐으니까. 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금융적인 지원이 해법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분들은 복지의 영역으로 넘겨서 거기서 해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있죠. 역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옷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질이 안 좋은 분들. 가령 도덕적 해이의 전형. 네, 이번에 뭐 그 국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뭐 도박이라던가 뭐 유흥이라던가 뭐 무절제한 소비라던가 잘못된 투자라던가 빚을 내서 이런 데 돈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줘야 되느냐, 저는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채 빌려서 무슨 어디 다른 위험 투자하다 날리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저는 히스토리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이러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이용했거나 악용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룹과 뭐 그 살아온 이력이 좀 달라서 그렇지 상황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뭐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못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원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별을 좀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당화되거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섞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나요? 들여다봐야 알겠죠. 그 부분이 어느 만큼이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도 자신 있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그룹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분들입니다. 오세요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일자리가 있거나 소득만 있으면 차근차근 일을 해서 갚으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것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분들께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뭘까요? 저는 이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분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이분들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빚을 내고 또 이것을 탕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당국에서 이분들께 고용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는 정책당국에서 이 고용시장과 관련된 특정한 숫자, 목표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거나 어떤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뉴스에서 저희가 그런 지표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 실업률이 몇 %다. 뭐 올랐다 떨어졌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취업자 증가 수가 몇만 명 늘었다 줄었다.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두 분께 매달 100만 원씩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분들께 한 분당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몰아서 드리는 것이 어쩌면 또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겉으로는 고용 대책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부의 고용 정책이 가계부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같은 거죠. 그런 분들이 돈을 얼른 버셔야 가계 빚도 갚거나 더 안 내실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계부채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때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는 정부 부처들이 이런 곳이세요. 가령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이러한 일종의 금융 관련된 부처와 기관들이시죠. 그런데 저의 제안은 뭐냐면 이러한 가계부채 정책을 짤 때 아예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부처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돈 벌어서 갚을 건지. 그렇죠. 그래서 범정부적이고 고용정책과 가계부채 정책이 패키지로 나와야 되고 종합적인 가계부채 정책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좀 나을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 일자리를 두 개로 쪼개서 두 분께 드리는 것보다는 한 분께 200만 원 받는 일자리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아, 정부가 뭔가를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한다면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든 뭐든 가구가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살기는 매우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한 가구가 얻는 소득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구는 빚을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뭐 큰 필요와 수요도 없는 노인 일자리 건강 삼아 소일 삼아 하시는 거 100만 원짜리 3개 만들지 말고 그 3개 만들어야 이제 일자리 3개 만들었다고 통계는 잡히겠지만 그거를 300만 원짜리 쓸만한 일자리로 누구에게 주면 그건 정말로 뭔가 생계도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처음에 그 숫자가 많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고용시장 상황이 위축되어 있다는 거를 저도 잘 압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때 지금 저희가 오늘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빚탕감 또는 부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빚 많은 분들 우선순위로 그렇게 일자리도 좀 나눠주면 도움이 더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빚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숫자가 많기가 어려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시장 상황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그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10,000명이든 50,000명이든 일단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빚을 내지 않고 또는 이 기존에 있었던 빚을 갚아나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은 부분에서라도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현재와 같은 빚탕감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몇 년 뒤가 모르겠지만 또다시 또 그러겠죠. 빚탕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빚을 못 갚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못 나가시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있는데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냥 생계비에 충당하는 걸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거나, 네. 아까 뭐 도박, 뭐 위험 투자도 말씀하셨지만 그조차도 못하게 하면 안 하실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분들은 우리 국민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일자리 하나 만들면 좋은데, 그거 그럼 100만 원 주는 일자리를 그냥 월급을 300으로 올리는 거 말고는, 지금 가로 청소하고 100만 원 받는 거, 그게 이제 정부가 떠올린 일자리일 텐데, 다른 일자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또 어렵고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이게 저도 질문 드리면서 답답합니다만,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그건 어때요? 보시기에는 정책이 영 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장을 제가 잘 몰라서.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예. 지금 정책들을 이제 막 시작하신 시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이 스스로 일해서, 그리고 그러한 소득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계속 창출이 돼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앞서 뭐 이러이러한 분들은 본인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러이러한 분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스스로 일해서 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뭐 차라리 그냥 제외를 시키든 또는 일자리를 드리든, 이거 탕감인 자체가 지원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저는 보다 더 중요한 정책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본인들의 책임이 있어라고 제외시키고, 또 이분들은 그냥 탕감이 해법이 아니고 일할 기회만 주면은 스스로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그러한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원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그냥 다 탕감해 주려고 하시던 분들에서 일정 그룹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한마디로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종전에 이미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거나,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개인 파산. 네.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빚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는가 하는 물론 부분이 그렇죠.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분들을 걸러내거나 또는 탕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 여력, 특히 이번에도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총량으로 들어간 재원에서 좀 남는 부분 여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여력이 기존에 힘들지만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오고 계셨던 분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드리는 식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분들도 도와야죠. 실은 예. 뭐 어렵사리 일자리 잡아서
월급의 얼마 이상을 계속 지난 옛날 빚을 갚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제일 화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라도 음, 제가 힘든 상황에서 제 씀씀이를 줄여서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고 갚아왔는데 있는데 아무 지원과 혜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라도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만약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성실 상환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반복적인 채무 재조정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이라도 재정 지출 여력을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한다면은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정책 패키지가 나올 때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무조건 7년 이상 얼마 이상 다 탕감 이거 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마른 수건 짜듯이 짜서 다른 솔루션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돌리고 재정을 좀 아껴서 다른 쪽으로 좀 썼어야 되는데 너무 거칠게 잘랐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라고 요약이 되네요. 듣는 제가 정리를 굳이 한다면 좀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보다 더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지난 7년간 어땠는지를 저도 잘 몰라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돈 빌려준 은행들이 7년간 재산도 압류하고 경매도 보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진행자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런 겁니다. 저는 어쩌면 정책 당국도 정확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그거야 그렇겠죠. 뭐 전화 연구위원 저는 당연히 왜 모르는지는 알 거고 예. 지금 막 집권하신 분들도 당연히 모르긴 할 텐데. 근데 예. 이런 거죠. 예. 제가 오늘은 이 빚, 부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전 출연에서는 제가 뭐 한국 경제, 미국 경제, 경제 예. 성장률 이런 경기 말씀을 더 많이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적절한 경기 대응 정책에 있어서 그 전제는 정확한 경기 진단이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현상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필요하고 뭐 적절한 그렇습니다. 대응과 당연한 처방이 나올 얘기겠죠. 수 있다. 저는 이게 가계 부채나 빚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뭐냐? 특히 내부적인 요인.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떨 때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도 언급이 되고 빠지지 않는 게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빚 문제입니다. 가계 부채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가령 이런 걸 우리가 답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 어떤 가게가 왜 어디서 얼마를 빌려가지고 어디다가 돈을 썼는데 그 부채가 제대로 상환은 이루어지고 있나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가 그리고 어느 만큼 심각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은 저도 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나 자료를 자세히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과 가장 유사한 가장 밀접도가 높게 발표되는 통계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조사가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가장 최근 발표는 24년 12월에 있었어요. 근데 24년 12월에 발표된 이 조사의 내용은요. 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한 현황 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25년 7월이잖아요. 예. 한마디로 1년도 더 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 같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을까? 저는 사실은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벌써 제 기억에 7, 8년 정도 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100만 명에 달하시는 분들의 이 신용 관련된 정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소득과 소비와 부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샘플 분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전수가 아니고 어쨌든 100만 명 샘플이니까. 그런데 이 조사가 외부에 데이터가 공개되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가 한국은행의 분석에 그 분석 결과가 결과로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좀 충분치 않은 건가? 네,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문제는요. 어떤 집단위, 가구 단위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행이 확보한 데이터는 차주 단위, 개인 단위 데이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의 자산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답이 없는 거냐? 아니요.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7, 8년 전에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는 어쨌든 총량에 가까운 자료고 샘플이긴 하지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가계 신용 데이터가 있으니 이것을 결합해보면 어떠냐. 결합해보면은 여기에는 자산 관련된 데이터도 들어가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자산이 나올 거고 차주뿐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때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제기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개인 신용 정보 문제 때문에 이것을 결합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발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금복 자료에 저 조영무라고 나왔었고 한국은행 샘플에도 조영무가 있네. 그럼 그게 찾아가지고 네. 아 이분은 자산이 이 정도 있으셨구나 또는 없으셨구나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개인정보 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왜 이렇게 마이크로한 분석 데이터에 기반을 한 정책의 실시를 강조를 하느냐.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가계부채나 빚을 총량으로만 보면 아주 엉뚱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령 앞서 말씀드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상위 20%가 전체 가계부채의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부채가 많은 이 상황.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산이 많고 갚을 능력이 소득도 있으니까. 많으니 신용 등급도 높을 거고 그러니까 빌리기도 쉬울 거고 사시는 집도 비쌀 테니 빚도 많이 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부채의 상당수는 소득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으니 괜찮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소득 하위 20% 계층은요. 분명히 소득 상위 계층보다 빚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가계부채의 5%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위 20%는? 맞습니다. 예. 소득 하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평균 부채 금액은요. 소득 상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뇌관이 거기 있다는 이 거죠. 정도의 부채 금액도 이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 경제, 특히 실물 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돈이 많으시다고 해서 하루에 5끼 드시지 않잖아요. 소득이 적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자산보다도 소득보다도 머릿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중하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채의 비중은 적고 평균적인 부채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 부채가 만약에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로 드러나는 앞서 거죠. 인트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이크로한 가계부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률과 직결되는 매크로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처방이 적절한 처방이 나오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저는 데이터가 확충되고 보다 더 널리 공개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으면 몇 분 뒤에 몇 번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언제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계부채 빚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들이 소득이 또 안 되고 급여도 안 오르고 최저임금도 한 번 올렸다가 부작용 났다는 이유로 계속 안 올리고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쓰죠.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돈을 써야 머릿수가 많은 건데 그러니까 서민도 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정부는 주머니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니 일정한 곳을 타겟팅해서 정책을 쓸 때 부유층들의 소비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지 서민층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오늘 조 박사님 말씀은 그걸 판단할 데이터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 말씀인가요? 특히 부채와 관련을 해서는 저는 우리가 보다 더 마이크로한 현상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상에 대한 진단과 파악이 보다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7년씩 묵은 부채는 그냥 한꺼번에 떨어 이제 이런 약간 거친 칼의 정책만 나온다고 보시는군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확충이 되고 저도 정말로 어떤 계층이 왜 얼마나 돈을 어디서 빌려서 어떻게 쓰고 있는데 예. 그 계층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그러한 것을 제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책을 타겟팅할 수 있을 텐데. 네, 다음에 나와서 저도 진일보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건 그럼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매번 서민들 1대1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좀 어떻게 하면 큰 변화 없이 효율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금복 자료와 한국은행 신용 데이터 합치는 거 할 때 그 개인정보 같은 거 너무 그 깐깐하게 보지 맙시다. 그 공적인 이유로 쓰는 건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또 혹시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뭐 기관 간의 협업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이러한 전방위적인 데이터 확충과 확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 행정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고 지금의 세상의 트렌드도 AI고 빅데이터 시대고 저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러한 부분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확충할 필요도 있겠고 하지만 방향이 그러하니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특별히 힘을 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 내지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무엇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이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 가계부채 총량이 문제다. 그래서 뭐 가령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뭐 양이든 비율이든 이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은 고소득층이 빌리고 있으니 네. 예. 그 부분에 손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가계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살아나지? 소비가 안 좋지? 이것은 사람 수가 많은 계층에서의 문제와 맥이 닿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가계부채의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려운 계층의 부채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비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느냐 지금 대처해야 되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어프로치와 분석과 해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상황을 본 듯하다. 그리고 제가 뭐 10년 전, 8년 전에 보고서를 쓰고 드렸던 정책 제안을 오늘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뭐 귀중한 정부 재원, 뭐 재정 지출을 동원해서 지금 뭐 도우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논란도 줄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출발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문제 중에 되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더 심각한 문제야 뭐 경쟁력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머리 싸맨다고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 가계부채 문제 특히 이제 정책으로 손댈 수 있는 걸 좀 손대야 될 텐데 고구마 줄기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캐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야 같이 좀 고민도 하고 그러죠.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조만간 시간 한번 또 청하겠습니다. NH금융연구소의 조영무 소장님, 조영무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